드디어 이제 문재인이가 딱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저들의 모든 정체가 다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도 사람이 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작업을 하려고 오늘 아침에 그 조선일보 광고를 보신 그대로 저를 그동안에 변호를 하셨던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을 체포를 위한 국민특검 조사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정상적으로 가자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면 당연히 이것은 윤석열 검찰에서 이것을 해내야 되는데 내가 볼 때에 윤석열 검찰총장님도 굉장히 강하고 의지가 분명한 분이라도 여기까지는 과연 해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국가가 혼돈 가운데 빠졌을 때는 반드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주체, 북한이 말하는 주체가 아니라 역사를 이게 바로잡는 주체 세력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군대들도 다 점령당했고 그리고 이제 군사혁명한다는 것은 또 이 지구촌에 있는 문화 자체가 요즘은 군사혁명한다 그러면 다 싫어해요. 그 외에 또 이 국회에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처럼 그 절차를 밟아서 3분의 2 가결하고 해서 탄핵하는 그런 과정이 헌법재판소. 그러나 그것도 지금 시점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가 생각한 것이 국민특검입니다. 국민특검. 국민특검을 선포를 해서 우리나라의 법조인들의 한 절반 정도는 변호사님들의 절반 정도 한 2만 명, 3만 명 되면은 한 1만 명 이상만 여기에 가입을 하면은 문재인은 빨리 이제 그만둬야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광고를 냈는데 우리 문재인 체포를 위한 국민특검단들이 광고를 냈는데 전화들이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저는 이렇게 뜨겁게 반응이 올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변호사님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얕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그 분리된 일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라가 지금 형편이만큼 보니까 변호사님도 보니까 이제 마지막 생명을 막 던지려고 덤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나라가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하고 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했던 저와의 대화에 대해서 함께 진행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대해서 물어보실 것이 있으시면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제가 모든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또 제가 걸어온 그 길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게 주제가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전 이것이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애국운동했던 마지막 이제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현재 변호사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먼저 하시죠, 국민들에게. 안 됐나? 네. 안녕하세요, 강현재 변호사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또 시의적절하게 강력한 기자회견을 하셨고 그 자리에서 지금 문재인의 이 북한 원전 USB 관련 이 문제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요. 법적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일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국민특검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국민특검 발족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늘 광고로도 나가고 유튜브 영상도 상당히 많이 보셨는데 이걸 보시고 이제 또 변호사님들이 나도 뭔가 참여를 하겠다 이런 이제 전화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들이
돈 버는 직업이고 민간인이고 오히려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몸을 많이 그 법적으로 자신의 많이 보호하는 그런 본능들이 강한데 얼마나 이 시국이 엄중하고 진짜 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직업병 같은 이 법적 양심과 이런 일은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발동을 하시고 또 기존의 정당에서 또는 검찰 이런 제도권 안에 있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확실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죠. 전혀 확실하게 될 것 같지 않으니 재능 기부라도 뭐 하나라도 이런 하나라도 보태겠다 이런 이제 변호사님들이 전화가 많이 오셨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들뿐만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들 그리고 심지어 일반 국민들까지도 저희가 좀 확대를 해가지고 누구나 재능을 기부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각자가 다 재능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움직여서 이 좀 발족을 하고 진행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동호 교수님을 모셨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하자면 완전히 빨갱이 대장이었습니다. 빨갱이 대장, 주사파 대장. 요즘 한참 이 한국을 시끄럽게 하는 인종석, 이인영 이 사람들을 밑에 언도에서 지도했던 연세대학교 다닐 때 아주 주사파의 대부죠. 하나님 은혜로 전향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이 일에 앞장서셨는데 또 너하라 TV를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선 오늘 그 대화는 시작을 오늘의 이런 세상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저는 언제부터 연구했냐면은 해방 후부터 이 되어진 모든 역사들을 꾸준히 제가 이제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또 우리나라의 그 해방 후의 건국사는요 꼭 책 안 읽어도 지금도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90대 이상 예. 어르신들은. 제가 여기 관심을 가질 때만 해도 70살이었죠. 70살. 연세가 70되신 분들하고 대화해보면 책 읽을 필요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때. 그 뭐 이승만 들어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나도 그때 뭐 김포공항에 갔습니다. 뭐 이런 말씀 다 해주시고 남노당의 박헌영 밑에서 내가 같이 저 공부했어요. 막 이런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쭉 더듬어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지금 문재인의 이 현상이 일어난 사건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해방 후부터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됐는데 결정적인 그 두 주인공은 이승만과 박헌영과의 싸움에서 박헌영이가 북한에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 도망가서 박헌영이가 북한에서 가만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10만 명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남한에서 그들을 계속 남한에다가 침투시키고 교육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이 대통령까지 만들었는데 이제 이 현상이 이제는 뭐 완전히 공개가 되고 드러난 것이 금주에 일어났던 드디어 그 북한에다가 뭐 원추요. 예, 북한 원자력 발전 추진 계획이요. 속된 말로 간독커요, 간독커. 맞습니다. 예. 그 내가 볼 때 저 사람들이 이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과대망상에. 이 목회하는 목사님도 보면 개척교회에서 교회가 막 부흥되고 1000명, 2000명 돼버리면요. 이 목사님도 정신을 잃어요. 정신을 잃어가지고, 지가 뭐 최고인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원로들도 우습게 여기고, 뭐, 조용기, 뭐 별 볼일 있어? 막 이런다고요. 한 1000명 모이면. 내가 보니까, 이 문재인이가 보니까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고가 일어났고, 오늘 조금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계속 지금 그 관심 있는 언론들이 계속 추적해 보니까 북한에다가 그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그 지금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원자력 발전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평양 가서 회담하고 돌아온 뒤에 모든 부처에 북한에 가서 할 일을 보고하라고 했다는. 근데 그것이 누구한테로 다 모여졌냐 하면은 역시 이건 그 이동호 교수님 책임을 좀 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 임종석한테 다 보고가 되도록 그렇죠. 오늘까지 드러났어요. 이제 드디어 드러났으니까 책임 좀 지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은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은 최고의 성공의 역사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세계 최악의 나라에서 지금 세계 7위의 무역대국으로 정말 성공의 역사인데 그렇죠. 그 와중에 그분들이 되게 바쁘셨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만들고 건국 하시느라고. 네. 그래서 자식을 공부시키지 못했고 그들의 성공 스토리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는 사이에 독버섯처럼 남한의 저와 같은 주사파들이 자라났습니다. 아, 그래서 이 성공을 비웃기 시작하고 그 성공을 깔보기 시작했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현재 이런 현상들이 오고 있는. 그리고 임종석 목사님 그 친구가 지금 비서장 가기 전에 한 일이 네. 북한에다가 그 방송 뭡니까 북한 영상 자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뭡니까 그 사용료 받아가지고 북한에 돈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요. 참 지금 즉각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첫 번째 질문이 왔는데 원전 사고도 있고 시국이 어렵습니다. 시민단체와 교육 영역이 어떤 방법으로 애국을 위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거는 이제 방송이 쭉 진행되면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될 것이지만은 해답부터 드리면 3.1절 대국본 앱을 심어야 됩니다. 앱만 심으면 끝장납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죄송하지만 강 변호사님은 얼굴도 이쁘고 실력도 있고 그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왜 이러세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변호사님은 죄송하지만 변호사님은 나이가 어려서 이 대한민국 근대사 같은 거 잘 몰랐죠, 솔직히.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 시험을 치기 위한 공부 그렇지. 정도 했었고 네. 저도 지금은 이제 어린 나이는 아닌데요. 40대 중반이니까 다들 되게 어리게 보시는데 저 40대 중반인데 어쨌든 제가 90년대 학번이다 보니까 수능 세대고 그래서 아마 역사 공부가 훨씬 옛날 수중 세대 아닐 때보다도 좀 많이 약해져 있었고 저 때만 해도 대학에서 학생 운동하는 일이 없었을 때니까요. 피해 그런 어떤 배경이라든지 우리 흘러온 그런 것들을 몸으로 느낄 경험은 없었죠. 그럼 그때가 몇 학번이죠, 그러니까? 9호학번 때. 9호학번. 예. 9호학번 이후의 분들은 주사파 피해를 좀 덜 보셨구만요. 대학에서 학생 운동하는 걸 못 봤으니까. 자,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교수님, 오히려 이상했죠. 예. 그 9호학번부터는 왜 그쪽에는 관심을 안 가졌어요? 교육하는 데 있어서. 과거 죽은 그러니까 관심을 흘러간 그 맥이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학생 운동을 이제 80년대하고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학가 전국 대학가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각 분야로 진출합니다. 일부는 뭐 노동운동으로, 그렇죠, 일부는 뭐 또 다. 변호사로, 또 일부는 교육계로. 아니 그냥 언론이 주로 이제 규정하는 그대로 간단해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그 모든 분야에 거기다 언론까지 합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장악하러 들어갔죠.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작 대학가는 이제 점점 소수가 된 거죠. 그러면 거기에 파송할 때 회의를 해가지고 너는 일로 가라. 또 정당으로 갈 때도 그때 한나라당으로도 들어갔잖아요. 일부러. 예를 들어서 이부영 저 김부겸도 사실은 한나라당으로 왔다가 지금 절로 왔다가 간 절로 독수리 오영재라. 그럼 그 회의해서 분담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건 어떻게? 이제 뭐 그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리 전대협 내 조직들은 전대협 지하에 그러니까 그 비밀리에 교사 출신들이랑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식계, 교육계, 변호사 이게 진출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비밀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에 가끔 좀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거기서는 비밀리에 학생들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왜냐하면 그냥 보내면 안 되거든요. 전부 이론 무장을 시켜야 되니까 주사파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조직활동 요령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혁명 전사로서 맹세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보낸 친구들이 그 정교조로 갔고 그다음에 각 시민단체로 갔고 그다음에 그중에 일부는 교수로도 가고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장성해서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처음 제가 질문한 그대로 왜 9학번 이후에는 왜 교육을 안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좀 똑똑해진 게 교육 안 하기보다는 그 시절부터 우리 대학생들이 외국을 많이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주사파들 교육이 학생들에게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안 먹혀? 안 먹혔어요. 아, 관심이 우리가 안 한 없었죠. 게 아니고요. 그렇구나. 하려고 노력했는데 더 이상 안 되는 그 시절 학생들부터 이제 대한민국 국격이 워낙 올라가면서 애들이 어린 시절부터 다 외국을 가봤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그들이 말라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식민지다 그러면 아유, 웃기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걸 속된 말로 표현한 것은 뭐냐면 혀 끝에 예. 그 햄버거 맛이 혀 끝에 딱 닿아 있었대요. 그래서 혀 끝에 햄버거 맛이 닿아 있는 애들한테는 안 통한다. 그러니까 그 시점부터는 방향을 바꿔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처럼 운동권을 키우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노래나 연극이나 이쪽으로. 근데 그것이 사실상 우리 대학생들을 그냥 물들게 했죠. 그러니까 걔들 중에 그 80년대나 90년대 초반처럼 극렬 운동권은 안 나오지만 네. 그러나 그들 머릿속에는 이미 네. 주사파가 뿌린 그 문화나 이데올로기에 스며들어 있었던 거죠. 저는요 애국운동 하는 사람으로서 느끼기는 차라리 그 지금 강 변호사님처럼 9학번 이후의 사람들이 더 저한테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을 해도 아직 듣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아, 그런 거 골치 아프다 그래요. 우리는 다른 게 관심 있다고. 근데 주사파에 빠진 사람들은 말하면요 막 싸움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충돌이 일어나고 예. 충돌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 교수님처럼 깨닫고 또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9학번 이후는 골 때려요. 왜냐하면 아예 그냥 뭐 그런 얘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 뭐 이데올로기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아예 싫다는 거예요. 아예 싫다는 거예요. 왜 그 9학번 이후에 그 사람들은 왜 그 말 꺼내지도 못하게 해. 아예 그냥 관심 없다 이거야. 거기. 시대가 바뀌었고 성장 환경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이 자유우파 진영도 잘못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저 주사파들만 해도 더 이상 그런 식의 것이 안 먹힌다는 걸 아니까 오히려 현직으로 차라리 나가자. 우리도 공부해서 고시에서 학생운동 하지 말고 주사파 교육 같은 거 하는데 시간 쓰지 말고 우리도 공부해서 기득권 속으로 스며들자. 네. 그리고 거기서 제도권 안에서 휘젓자. 그다음에 어린 이제 나머지 학생들이나 일반 젊은 친구들은 문화로 계속 우리가 세뇌시키자. 뭔가 선과 악의 싸움, 약자, 자유우파, 보수우파는 강자. 뭐 진보 얘기, 인권 얘기 이 하는 것들은 사실 진보 인권이라는 탈을 썼지만 그 안에 이제 주사파가 있는 것이고 공산주의가 있는 것인데 네. 주사파 공산주의 내세우면은 안 먹히니까 마치 인권 진보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 정권 딱 잡아보니까 다 주사파잖아요, 본질은. 다 공산주의인 거죠. 그렇지. 독재고. 맞아요. 완전히 무법천지고. 맞아요. 그걸 숨기고 철저히 인권, 선한 싸움, 뭐 선과 악의 대결, 부정과 순수함의 대결, 약자 보호 이런 식으로 감정으로 맞아요. 감정을 호소하는 식으로 우리를 완전히 이 정서적으로 사로잡아 버린 거죠.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맞아요. 문화로 그랬고 여러 가지 얘네들이 아주 똑똑하게 완전히 풀뿌리 생활적으로 그렇죠. 싹 스며들어 가지고 네, 그런 어떤 정서를 심어 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쏙 빠져버리고 거기다 대고 지금 이 상황을 직시하는 얘기 목사님 말씀 같은 거 사실 본질은 잘못된 이념이고 우파와 이 진보를 가장한 주사파 싸움 이 얘기를 하면은 머리가 아프고 생소하고 싫은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애들도 그래요. 우리 애들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자유우파 진영도 조금은 바꿔서 네. 왜 자유가 중요하고 왜 공산주의가 문제가 있고 왜 자유시장 경제가 중요하고 약간 그 흡수되기 빠른 걸로 빨리 변모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 게 안 됐죠. 그러니까 우리 강현재 변호사님 말처럼 목사님 이 지금 그 후 세대가 훨씬 더 다루기 힘들어. 어렵다는 게 어려워. 예. 사실 이제 저희 세대만 와도 이론 세대고 이념 세대이기 때문에 이론이 무너지고 이론에 반하는 결과들이 나오면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소련 무너지면서 무지 고민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현재 변호사 밑에 후배처럼 이제 밑에 세대들처럼 그냥 문화로 접근한 친구들은 예를 들면 우리 보수에 대해서는 그냥
안 좋은 이미지가 딱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귀결로 하지도 않는 겁니다. 제가 김문수 지사님한테 들었는데 어떻게 포섭됐어요? 그랬더니 서울대 들어갔더니 서울대 상대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더니 교수님이 강의 마치고 이제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한 5분 있지 않으세요? 10분? 있으면 선배들이 딱 와서 이런데요. 야, 이 자식들아, 여기 법대 왜 들어왔어? 변호사 해먹으러 법관 하려고 들어왔어? 이 자식들아, 나라가 이 모양인데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획 돌아버리는데 그 말 듣는 순간에 그렇지. 내가 말이야 판사하려고 여기 온 건데 이거 아니구나. 나라가 아무래도. 그래서 한 방에 딱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뭔가 이게 젊은 엘리트들한테 그 엘리트로서의 의식의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변호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 국가라는 게 있다. 라고 큰 담론을 꺼내와서 그 친구로 하여금 자신을 고민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해요. 운동권 만들 때는 제일 처음에. 지금 이번에 이제 터진 현실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변호사님. 네. 결국은 이제 그 북한에다가 원전 지어주는 것 때문에 네. 터졌잖아요. 빙산의 일각 같은데 예, 아무튼 그게 계기가 됐죠. 예. 터졌는데 숨겨진 거 훨씬 많겠죠. 그렇죠. 근데 결국 그 터진 그 길을 이렇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이번에 큰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 중에 하나로 원전을 들고 나왔을 때 저는 네. 사실은 조금 의아했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사실 원전을 그 강압적으로 폐기하게 하는 것이 네. 처음에 시작됐을 때부터 거의 네. 초반에 시작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부터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직권남용인데 명백한 직권남용인데 한수원의 정부가 그렇게 할 권한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비교하면은 완전 빼박 직권남용이다 이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었어요. 네. 이미 그때도. 근데 뭐 정권 초반에 완전히 그냥 묻히고 아무도 목소리도 안 내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윤석열 총장이 꺼내 온 거죠. 그 사실 그 이후에 직권남용에 관한 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 여러 개 중에 초반에 있었던 원전을 윤석열 총장이 꺼내 오길래 저는 그때 조금 의아했지만 이제 보니 어쨌든 검찰은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이 원전이 단순히 우리가 언뜻 뉴스로 보는 것으로 이거 직권남용이다. 저렇게 강요해서 정부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 차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차원이 아니고 그 뒤에 숨겨진 배경은 결국 북한에 대한 불법 지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적 행위라는 중차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검찰은 알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윤석열 총장이 원전을 끄집어내서 온 것은 결국은 북한에 대한 이적행위라는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진짜 문재인 정권의 목숨을 끊어놓을 수 있는 이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유를 갖고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초창기에 저도 기억하는데 네. 이 원전 문제도 그때도 많이 원전을 폐기하려고 네. 쟤들도 할 수 있는 쇼는 다 하더라고요. 네. 뭐냐면은 연령별로 또 남녀, 네. 지역별로 300몇 명인가를 뽑아가지고 네. 산속에다 가뒀잖아요. 가둬놓고 찬성 교수, 반대 교수가 1박 2일로 특강을 하더라고요. 네. 하고 이제 투표를 했거든요. 네. 투표를 했는데 당연히 그때 300몇 명을 모을 때는 아유. 저쪽 편의 사람들만 다 모아서 다 쇼죠. 쇼인데. 예, 쇼죠. 예. 근데 여기서 뒤집어진 거야. 뭐냐면 우파 교수가 정말로 강의를 잘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은 얘들아 이제 문제는 이제 20, 30대가 문제인데 얘들아 이거 원전 폐기하면 전기값 얼마 오르는지 알아? 뭐 학문적으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실감 있게 진짜 현실적으로. 그래 현실적으로 예. 전기값 얼마 오르는지 알아? 모르는 거지 이제 애들은. 전기값이 얼마에서 얼마 오르면 우리나라는 다 수출해서 밥 먹고 사는데 우리나라가 만든 제품 공산품의 가격이 전기값이 올라가면 더 올라가서 외국 가서 경쟁이 안 된다. 그 나라 망한다. 이래놓고 투표를 딱 했더니 6대 4가 나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는 원전을 폐기하면 안 된다가 6, 폐기하고 좋다가 4.
그거 신문에 다 난 건데 그럼 그걸로 끝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끝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쇼까지 다 해가지고도 태클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뭐 또 뭐 얘기하고 해서 하니까 제일 먼저 잡아낸 사람은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있잖아요. 감사원장이 이제 드디어 잡았단 말이에요. 잡았는데 그 감사원장 그분이 내가 보기에 좀 괜찮은 사람 같아요. 글쎄요, 저도 그분 그 기사를 읽고 정말 놀랐습니다. 우선 그 좀 젊은 에리트들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자기만 생각하는 특성들이 좀 그렇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을 배려한다거나 워낙 똑똑하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젊은 시절부터 자기 뭡니까 그 몸 아픈 친구를 업고 다니고 그리고 평생 업고 다녀서 결국은 시험도 같이 되도록 이렇게 했던 그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시기를 위해서 좀 준비한 건 아닌가라는 그리고 그분 아버지도 범상치 않더라고요. 6.25 전쟁 당시에 예? 또 해군에서 우리 영웅 중에 한 분이시고 그렇죠. 참 그걸 보면서 참 이게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참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이 꼭 준비되어 있구나라는 그런 섭리 같은 걸 느껴요. 저는 또 이 시점에 말 안 할 수 없는 것은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한마디 해야죠. 기독교 신앙이 독실합니다. 그 사람. 네, 그렇죠. 할렐루야. 역시나. 역시. 그래서 변호사님.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단초를 잡아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뭐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걸 탄압을 하려고 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힌트를 얻었단 말이에요. 네. 여기 문제가 있겠구나. 네. 하니까 윤석열 측위에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수사 못하게 한 수사 거죠. 못하게 네. 윤석열 자르려고 추미애를 예, 시켜서 예. 저 추미애 그 법조인이 되어서 그런 짓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좀 정신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뭔가 자신이 어떤 대단한 그 무슨 독재자 내지는 어떤 대단한 전투사 뭐 그런 어떤 가대망상에 좀 있는 게 아닌가 걸음걸이도 좀 이상하고 뭐 좀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는 좀 그렇던데 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추미애 씨가 가는 곳마다 사실은 자유우파 진영을 도와준 셈이 돼가지고요. 추미애가 고발해서 김경수가 어쨌든 한 번 구속됐었잖아요. 예, 드루킹 특검을 밝혀낸 계기가 이제 추미애였고. 기여도 많이 했어요. 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예, 기여를 많이 했고. 근데 계속되는 돌발 행동을 보면은 좀 이제 정치적인 생명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헌신하는 걸로 이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참.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분도 그 추미애 장관도 그 판사 출신이죠. 판사 좀 짧게 했고요. 짧게 했어요? 예, 고향이 대구 출신이죠. 대구. 예. 그 뭐 길게 했든 짧게 했든 그래도 판사란 이름이라도 가져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우리만도 못한 것 같아요. 세상에. 그 윤석열 죽이려고 뭐 별 방법 다 쓰고. 근데 진짜 그 이 좌파 주사파 쪽은요. 지금 뭐 이탄이라는 판사 출신 저랑 연수원 동기입니다. 오. 개인적으로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이탄이라는 친구가 이제 판사 안에서도 반란을 일으키고 또 바로 민주당에 공천받아서 이번에 국회의원까지 됐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임 부장판사 탄핵 발의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면은 민변에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렇고요. 보면은 같은 법을 공부했었어도요. 이 일반인들 일반적인 시각에서 또는 이 보수 우파 쪽 성향을 가진 법조인들은 그래도 항상 어떤 판단을 할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법리를 중심으로 좀 판단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진 않아요. 이 법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직업적 양심 같은 거거든요. 내가 이게 아닌 걸 아는데 그래도 내가 법을 공부한 사람이 이런 막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긴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게 좀 있어요. 네. 근데 이 민변 뭐 우리법 연구회 이 주사파 쪽에서 고시 공부해서 변호사나 이 제도권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자신들이 공부해서 법조인이 됐음에도 법보다 이 정치적 그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더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는
법조인도 아니야 이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법은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이념과 이상의 수단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 고시 공부도 어떤 그런 목적 달성, 자기들 이상대로 그 주사파대로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는 어떤 그런 의지로 공부를 해서 우리가 법조계로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법률을 한 사람끼리도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존경하는 대깨문 여러분, 대깨문 그러면 주로 이제 나이가 다 이제 그 뭐 강 변호사님처럼 9학번 이하인데 그 여러분에게 내 존경하다는 말을 쓰는 이유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달려 있습니다. 보십시오. 민변 출신 그 법관들도 국가가 위기에 처하니까 지금 다 돌아오잖아요. 예? 민변 출신 그 법관, 검사 또 변호사님들은 대개문 여러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은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데도 보세요. 국가 전체가 흔들리니까 지금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재판받아서 무죄로 나오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판사님들도 저쪽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이거 아니구나. 이게 이러다가 이제 나라 끝나겠구나 하니까 저에 대한 재판도 그렇고 법조인들도 그렇게 되는데 그 대개문 여러분들도 이제는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서 나라를 바로 세워놓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바로 선 뒤에 그때 다시 좌파 우파의 문제를 그때 가서 다시 따져야 되는데 원래 저 세계적인 구라파나 미국이나 남미나 이쪽에 좌파 우파는 경제 문제에 대한 그 분배의 수치를 가지고 좌파가 되고 우파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 우리나라가 말하는 이 좌파 우파는 이건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서구에서 좌파 우파를 가를 때는 우선 하나의 서로의 공통의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인정,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인정에 기반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좌파는 좀 더 분배 신경 쓰자는 거고 우파는 그러지 말고 개인이 훨씬 더 자유롭게 해야 사회가 발전한다를 주장한 측면에서 그래서 전부 하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시장 경제에 대해서는 서로 똑같아요. 같은 목소리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세칭 이 꼴통 좌파들은 자유민주적 시장 질서를 악으로 보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좌파가 아니라 주사파지. 그럼요.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허용할 수, 품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 사람들, 교수님들 만나보니까 좌파를 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분배 문제에 대해서 그 자기가 번 전체의 소득 중에서 그럼 얼마를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러니까 크게는 뭐냐면 70%를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70%. 그 다음에 이제 우파 쪽에 있는 이제 교수님들, 경제학자들을 물어보니까 그러면 얼마에 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35%. 35%까지는 내야 된다. 35%를 내면 개인도 잘 되고 국가도 잘 되고 단체도 잘 되고 기업도 다 잘 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금액은 35%다. 이게 그 차이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말하는 이 좌파 우파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죠. 예. 그리고 그 유럽에서 좌파들은 물론 세금 많이 냅니다. 그렇죠. 북유럽 같은 그 3국 같은 경우 한 50% 정도 내죠. 70% 내는 데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들 나라는 기본적으로 시장과 개인의 자유에서는 일절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원론적으로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은 자기가 처분하고 자기가 그것으로 자기 노후를 준비하는 게 건강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내가 만약 내 생활을 남에게 맡기는 순간 그 사람은 결국 노예가 될 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가 역할이 어느 정도냐 저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또 질문 하나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여러 번 제가 내 개인적 핸드폰에서도 저를 공격성 질문을 해온 건데 감옥에 있을 때 편지로서도 또 저는 유사한 질문이 많이 이제 왔는데 대답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지나간 그 댓글인데 목사님 작년에 10월 3일 날 그 많이 모였을 때 또 10월 9일 날 말 그때 끝장 내시지
왜 또 지금 와가지고 또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유사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 이 애국 운동 또 특별히 뭐 광화문에서는 국민혁명 의장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과정 중에서 이 판단한다는 것이 바깥에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 예를 들면은 지금 조금 전에 그 댓글 지나가신 그분들의 주장대로 작년에 10월 3일 날 그 문재인을 체포하든지 뭐 죽이든지 뭐 아니면 뭐 행동하든지 하시지 이 말씀은 왜 그게 불가능하냐면요. 그때는 아직 문재인의 지지율이 60에서 70%를 왕래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만약에 문재인을 타격하거나 뭐 뒤지 속에서 담아서 나오거나 뭐 이 하면은 죽었던 노무현이가 자살하니까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적인 이 감정이 많아가지고 막상 또 그렇게 되면요 또 획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그게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역습당해가지고 영원히 나라가 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휘부에서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다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왜 문재인 체포 특검단이 왜 필요하냐? 이제는 문재인이가 40% 이하거든요. 국민들이 다 동의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국민들이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오늘 특별히 나온 뉴스에 의하면은 이게 이제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우리 거는 해체시키고 네. 대한민국의 원전은 폐기하고 네. 그것도 또 우리 원전 중에 길리 1호라고 하는 것은 중수로라서 여기서 나오는 그 찌꺼기가 우리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네. 이 정훈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 경수로도 원자탄을 만들 수는 있대요. 그런데 네. 양이 적게 나와서 네네. 뭐 10년 모아야 되고 하는데 이번에 폐기한 그 중수로는 즉각 우리가 핵무기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그 발전소인데 이걸 폐기했단 말이에요. 네. 이걸 폐기하고 원자력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 폐기한 것을 처리하기도 곤란하거든요, 사실이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에다 갖다 이것을 지으려고 했던 의도가 아닌가 이런 이제 말들도 하시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문재인 정체가 드러나니까 계속 추적하고 해보니까 이게 원전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각 부처, 모든 부처 심지어 방송까지 네. KBS, MBC 방송까지 뭐 북한에다가 뭐 KBS 지국을 짓고 해서 모든 부처가 북한 가서 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보고하라 그랬다는 거야. 네. 그것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대형 사고 터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귀와 눈을 닫고 일상에 매몰이 돼서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USB 지금 줬다고 하죠. 그렇죠. 근데 뭐 트럭이 12대인가가 갔죠. 그렇죠. 그리고 비행기로 수송해서 귤 박스 갖다 주신 거 아시죠? 그것도 747. 예.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뭐 북한에다 나무를 심어주겠다, 도로를 내주겠다 하면서 막 만나다가 미국에서 워킹 그룹 만들라. 그러니까 네 멋대로 설치지 마 이 말이거든요. 그렇지. 워킹 그룹 만들라. 이때부터 이제 사실상 막 설치다가 스탑이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상식이라고 얘기 드리는 건 전례도 있고 상식인 것이 북한은요 돈을 안 주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뭐 만나자 이 평화적인 모습 좀 보여주자 쇼하자 판문점에서 만나자 이 모든 것을 돈이나 이득을 줘야만 움직이는 애들입니다. 이 김정은 이 북한 정권은 특히 대한민국의 이 민주당 좌파 주사파 이쪽 진영에서 정권을 잡고 평화적인 모드를 조성하자고 하면서 만나자 어떤 쇼를 같이 좀 해달라 이럴 때마다 잘 됐다 하고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고 그들의 상식이고 실제로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이 좋고 이뻐가지고 판문점 선언 이걸 해줬을까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판문점 회담을 할 때 네. 언론에서 당연히 가서 우리나라 한국 언론도 가서 취재를 하고 그것이 김정은한테도 나쁠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언론이 취재를 하는데도 언론사한테 돈을 달라고 했을 정도로 모든 게 돈을 줘야 움직입니다. 그렇죠. 근데 귤박스도 저는 정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과거에도 선례가 있었고 네. 정말 귤만 갖다 줬으면 김정은이 아마 그 귤 다 폭파했을 것 같아요. 맞죠. 그 김정은의 생각을 김정은이나 맞아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가들이 가서 국수 먹고 오니까 국수만 처먹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말하는 걸 보십시오. 구멍으로 넘어가더냐? 예,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라고 할 정도인데 그 전체가 다 맞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만약에 이 말랑말랑한 귤을 비행기에 실어서 보냈다? 그거 받으면 김정은 제가 봤을 때 바로 그러니까 반응이 나왔을 돌려보냈지, 건데 돌려보냈어. 그냥 그 자리에서 부셔버렸겠죠. 맞아. 이따위로 맞아요. 삶은 쏘대가리가 하고 나왔을 겁니다. 근데 상식인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진짜 우리가 막 군을 동원해가지고 네. 총 들어가서 막 다 수사하고 수색하고 막 이렇게 하지를 못해서 네. 진실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지만 상식은 대부분 맞습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저들은 돈 없이 움직이지 않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 약속했고 또 앞으로도 주려고 해왔는지가 어디까지 밝혀지느냐가 정말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뭐 그 USB 가지고 이게 난리가 났는데 USB는 아직도 USB는 그 계획 북한에 가서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 계획이 탄로났을 뿐이고 아직 원자력 발전소를 북한 가서 지어준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미 벌써 USB 보다가 다른 쪽에서는 북한에다 이미 갖다 준 게 많다는 거지. 이것까지도 이번에 이제 국민특검 우리 변호인들이 철저히 밝혀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9.19 평양 그 문재인 대통령 갔을 때 정상회담하러 가면 비행기 한 대로 가면 되지. 어느 나라 저 수상과 대통령이 정상회담하러 가면서 말이야 선물 보따리를 비행기를 2대 따로 747 비행기 그것도 적은 걸로 준비했다가 나중에 큰 걸로 바꿨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은 내용물에 대해서 전혀 설명도 안 하고 또 트럭을 뭐 열 몇 대 분을 뭐 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하고 이거는 상식이 이건 틀렸거든요. 그 외에도 임종석이가 거기에 연관된 것으로 이렇게 나는 신문에 봤는데 북한에 있는 석탄배 있잖아요. 석탄배. 예. 석탄배가 부산항에 와서 뭐 이렇게 하다가 잡혔잖아요. 유엔한테 예. 잡히고 미국한테 잡혔죠. 그뿐 아니라 석유 그 펄프 제품 이거 저 공해상에서 우리나라 배에서 북한배로 옮겨 실다가 저 미국의 인공위성한테 잡혀가지고 그 이런 것을 다 이제 파헤쳐야 되는데 전체를 다 이제 까야 되거든요, 이걸요. 그리고 까야 돼. 문재인 대통령은요, 그 문재인 씨 개인만 봐도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도 아닌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 할 때요. 네. 아무리 민정수석은 힘이 세다고 해도 장관들 다 있고 다른 수석들도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북한의 그 정권 비자금이 해외에서 발각이 돼서 묶여버렸습니다. 거액이.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겠죠, 북한 정권에서. 근데 중국에서도 국제사회의 시선과 제재가 겁나서 나몰라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당시 민정수석 문재인 씨가 장관들 불러다 놓고 어떻게든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그 자금을 우리가 대신 받아서 사실상 세탁을 해줘서 북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고 장관들이 깜짝 놀란 거죠. 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법무부 장관은 법리 판단을 해서 알려야 되니까 이 법리 판단을 해보니까 이거 도저히 이거 안 된다. 우리나라 은행에서 그거 했다가는 은행도 엄청난 그 국가보안법 등등 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 은행장이 네. 이렇게까지 보고를 했더니 엄청나게 화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참. 응? 좋은 일 하자는데 그따위로밖에 말 못하냐 하고 화를 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막 뻥쳤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제정신인가. 그것이 얼마 전에 조선일보 단독 기사로 났었습니다. 네. 그때 있었던 그 장관이 그 폭로를 한 거죠.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저기 지금 여기 뭐 쌀도 갖다 줬어요. 뭐 맞습니다. 쌀도 지금도 쌀이 올라가는 것으로 난 의심하고 있는데 그래서 쌀값이 뭐 우리나라 쌀값이 많이 뛰었고 한데 뭐 다른 것도 많이 이제 가겠죠. 그러니까 현찰도
달러 현찰도 나는 엄청나게 갔을 것으로 나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일망타진해서 일단 문재인을 체포해서 끌어낸 뒤에 전체를 처음부터 조사를 따로 해야 될 것이고, 또 여기 지나간 질문, 저건 아직 내가 수십 번 들은 얘기인데 또 대답도 했는데 또 자꾸 질문하시니까 나는 뭐 말을 또 해드려야죠. 뭐냐면 누구는 목사님 옆에 오지 말게 하세요. 또 이 나왔거든요. 주로 보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뭐 조갑재 선생님, 또 뭐 정규 선생님, 또 누구는 절대 목사님 옆에 오지 말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또 대답을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혁명은 원래 2번, 3번 하는 겁니다. 혁명은 순서를 바꿔서 하면 안 돼요. 우리 자유우파 안에는 주제별로 서로 다른 것이 있다 해도 다 같이 해서 공동 목표인 문재인을 끌어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끼리의 주제는 다음에 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바꿔가지고 자 너는 안 돼. 너는 우파지만은 주제가 나한테 다르기 때문에 넌 저리 가. 이거 다 잘라버리면 나중에 혁명할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거든요. 부부간에도 사람이 다른데 부부간에도 잠언서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솔로몬이 천하인간의 이 땅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도 없으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결국은 지 혼자 해야 되거든요. 지 혼자 해야 되는데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는데 그건 남자다 이거야. 누구냐? 자기 자신이다 이게.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가서 그랬어요. 주님, 저 새끼 여기 저 오지 못하게 하세요. 예수님 못 따라다니게 하세요. 주님, 저 새끼는요, 저 좌파에 좌파니까 여기 못 오게 하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내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범위를 크게 잡았거든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뭐 과거에 무슨 뭐 바리새인을 했든 뭐 했든 관계없다 이거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구절이 있어요? 있어요. 성경은 내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재인 반대하는 사람은 지나가는 뭐 그 노숙자라도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해서 우리가 혁명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끼리 또 주제별로 혁명은 나중에 또 따로 해도 된다. 목사님 그러니까 좌파들이 네. 성경에서 뺏긴 모양이네요. 그 좌파들 전략 전술 중에 성경에 나온 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게 네.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통일전선 전술에 관한 거거든요. 네. 좌파에서는 뭐냐면 상대를 좁혀라, 고립시켜라. 그리고 우리는 그 상대에 반대하면 우리는 뭐든지 연대해라, 손을 잡자. 그래야만이 그 혁명을 할 수 있고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 그 보수 우파들 또 네. 그리고 광화문에 계신 분들의 그 정말 절절한 마음들은 알지만 네. 제가 보기엔 이제 우리 그동안 이제 이런 그 운동가로서의 훈련이랄까 그런 전략 전술이라는 건 아직 좀 미숙하시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앞서는 건데 이럴 때는 가장 좋은 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지도자가 자 가자 그러면은 네. 내가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믿을 만한 지도자가 가는 길에 내 힘을 일단 얹어주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자기의 좋은 뜻이 있으면 그 안에서 또 얼마든지 또 넓혀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것 빼고 저것 빼면 결국은 상대가 좋아하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열하는 것은. 지금 조금 전에 또 물어보시는데 왜 조갑제는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말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 내가 조갑제 선생님이 아니니까 직접 대답할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본 말씀을 드리면 조갑제 선생님이나 정규 선생님을 보면 그분들은 언론사 출신이에요. 기자 출신. 기자 출신. 기사 출신은 몸에 체질화가 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뭐냐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 확실한 것이 드러나기 전에는 이것은 인정하지 않는 이런 그 선천적인 어떤 체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병우 그 선생님과 조갑 선생님 저는 다 좋아합니다. 양쪽 다. 그들도 또 저를 다 좋아하고 해서 저는 뭐 양쪽을 다 올려서 민경욱 의원님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이제 좋아하는데 그러나 조갑 선생님 요즘
그 문재인 타격하는 거 보세요. 그건 우리보다 더 잘하거든요. 저 현재 지금 이번에 드러난 사건은. 예, 예. 그래서 이런 공통되는 주제를 함께 하는 것은 함께 하고 그다음에 적은 주제가 다른 것은 차후로 뒤로 밀어놓고 해도 늦지 않다. 예, 그렇게 대답을 제가 드렸습니다. 역시 목사님은 네. 너무 굉장히 관대하신 것 같아요. 아까 대깨문까지도 다 돌아오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목사님이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것도 그렇고요. 내 어릴 때, 클 때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가 시골에서 이제 땅도 제일 많고 그 마을에서는 지주였었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동네에서 사는 걸 보면요.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예를 들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어둠이 다 이제 거치기도 전에 이제 들판에 가요. 가서 이제 나무를 뜯어가지고 이제 한 다라이를 가지고 이제 이거 온단 말이에요. 오다가 다른 집에서 조금씩 주다 보니까 우리 집 게 없어져 버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뭐 1학년 할 때 막 내가 떠들어요. 엄마는 말이야. 그 말이야. 우리 거는 남겨놓고 줘야지 말이야. 그거 또 뜯으러 가고 막 그러면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 이놈아. 다 니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 아니 나를 위해서 하려면 그걸 남겨가지고 와서 아침에 우리한테 해줘야지. 그거 왜 다른 집에 다 나눠주고 그 말이 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같이 이렇게 추운 겨울날 되면 내가 어릴 때 그 초등학교 1, 2학년 다닐 때만 해도 그 한센병 있죠. 다시 말해 문둥병. 이 문둥병 환자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일종의 피부병인데 그것이. 그래서 몰려다니면서 왜 동네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해질 때 되면은 동네 와서 이제 밥 꿀뚝에 이제 연기 나면은 그 깡통 같은 거 와서 이제 밥을 국을 해요 달라고. 그럼 밥만 이제 주면 되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밥만 주면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일로 들어오라 그래. 들어가지고 우리 그 사랑방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추운 이 겨울 날씨인데도 사실은 다리 밑에 잠을 잔단 말이에요. 불 피워놓고. 그런데 사랑방에서 잠을 자고 가라 그러는 거야. 그 자고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거지들이 문둥이들이. 그래서 우리 집 사랑방에서 이제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막 동네가 시끄럽고 난리 납니다. 뭐 이 동네는 뭐 누구만 사느냐? 왜 그 거지를 잠을 재워가지고 그 병이 말이야 우리한테 오르도록 하냐 해서 동네가 막 싸움이 붙고 난리 나도 우리 어머니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나중에 혼자서 집에서 울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저 뒤에 그 어른들이 막 소리 지르고 왜 문둥이를 재워줬냐? 예, 이게 막 떠드는 사람한테 그래요. 저 문둥병 환자들이 자기 자식 같으면 저렇게 말하겠냐.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자랐기 때문에 그러한 그 사상이 저한테 많이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도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먼저 나한테 오신 분 중에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막 새로운 사람이 오면 발로 차거든요. 저 목사님 저거는 도움 안 될 년입니다. 저거 내쫓아요. 막 그러거든요. 근데 나는 안 그러거든요. 다 오라. 아니 필요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그래도 또 나중에 와서 뭐 나 좀 힘들게 하면 어떠냐. 힘들게 해도 괜찮다 이거지. 그래서 이러한 그야말로 통을 좀 크게 생각을 좀 깊이 해서 또 좀 뭐 이용 당해주면 어떻습니까? 또 고통을 좀 당해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나를 이용 안 해먹고는 살 길이 없었다면 또 나를 와서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사니까 편한데 그런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막 곤란해가지고 저 사람은 오지 말게 하세요. 저 사람 오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도움 안 되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이 된지 모르지만은 이러한 그 큰 애국 운동하고 할 때는 여러분 다 우리가 다 함께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이정훈 교수님은 좌파인가요?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아는 개인적으로 이정훈 교수님은 과거에는 좌파였었는데 지금은 아주 완전한 우파로 이렇게 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종훈 교수님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강연 통해서 정강 목사를 막 깠다 그러는데 괜찮아요. 좀 까면 어떻습니까? 저를 까도 괜찮고 그게 전부 오해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예, 신경 쓰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지도적 위치에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뭐 또 네. 목사님 비판하는 건. 근데 저한테 이제 막 공격하는 뭐 특별히 뭐 가로세로 연구소 뭐 김세희 뭐 이런 사람들이 저는 그분들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그리고 말 상대도 해본 적 없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반격도 해본 적 없고. 근데 뭐 계속 정하운 목사 뭐 난 또 그분들이 나를 까는지도 몰라요. 근데 나한테 와요. 뭐 가로세로 누구가 뭐 저를 깠다고 이런 말로 깠다고 이제 와요. 와도 나는 그냥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고 또 하나는 뭐 알면서도 그렇게 이제 나를 욕하는 사람들은 열등의식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저 정강훈 목사가 하는 강화문동은 내가 해야 되는데 말이야. 저 목사 새끼가 나와서 저 떠들어.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오세요. 내 자리 비켜줄 때가 와서 하세요. 이게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같은 우파끼리는 절대로 하여튼 까면 안 돼. 같은 우파끼리는 절대 욕하면 그게 안 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강 변호사님도 보면 같은 우파끼리 막 까는 사람 많이 있죠. 그 지금 우리는 우리끼리 또 네. 모이고 논다고 뭐 카톡방이든 어디든 가면은 다 정말 신실하신 우파 국민들이 많으신데 좀 자꾸 우리끼리 싸우고 비난하고 그렇죠. 화살을 자꾸 우리 내부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계셔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분들이잖아요. 선후가 바뀌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가장 분노해야 되고 화를 내야 될 대상은 문재인과 주사파 김정은 정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렇죠. 사실은 대화를 통해 서로 방법이 달라서 네. 뭐 물론 방법이 달라서 각자 다른 길을 갈 수 네, 있지만 그리고 생각도 네. 얼마든지 다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생각을 다를 예, 수 있기 판단이 때문에. 다를 수 네. 있습니다. 저는 저를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참을성이 있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이승만을 깊이 생각을 했거든요. 연구를 해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이제 그 독립운동 하시고 또 들어와서 건국운동 하실 때 제일 이승만을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일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아니고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동료들이에요, 동료들. 그렇죠. 옆에 있어서 하와이 같으면 이제 박용만 씨. 예, 박용만 그 그룹. 제가 하와이에 가끔 가보면 아직도요, 조상 대대로 이승만 지지 계열하고 박용만 계열 후손들하고 아직도 말도 안 한대요. 항상 진짜 치명적인 적은 내부의 어떻게 보면 시기 질투 그렇지. 또는 반대하는 내부의 적. 네. 목사님 말씀 잘하셨잖아요. 네. 성경에서도 성경에서도 그렇죠. 보면 그렇다고. 네. 저도 뭐 제 가장 큰 내부의 적은 우리 집에 있는 애들. 강아지 가장 저를 많이 뒤흔드는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요. 왜냐하면 외부의 적은 오히려 심플합니다. 그리고 명확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명확하고 깔끔한데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내부의 사람 치어내지도 못하고 완전히 그냥 공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받아들이자니 속에 천불 나고 이런 이제 내부의 적들이 제일 문제인데 조금 좀 진짜 목사님처럼 다 그 하나의 공통된 적을 위해 소소한 차이는 서로 좀 인정하시는 그렇죠. 그리고 거기 비난하는데 에너지를 서로 안 쓰고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 그래도 힘들잖아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문재인 주사파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뉴스 보면 스트레스고 분노가 막 들끓어서 그렇죠. 막 몸이 아플 지경인데 우리끼리는 상처를 안 주는 게 이승만 건국운동 할 때 이제 하와이에서도 그랬을 뿐 아니라 바로 바다 건너가면 LA 가면은 도산한 창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흥사단의 그 도산한 창호를 얼마나 존경합니까? 저도 존경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건국운동 할 때 보면 또 이 도산한 창호가 또 이 이승만을 힘들게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조선피는 뭔가 예수피로 다 바꿔야지. 예수피로 바꿔야지. 이 조선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왜 일본 피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피가. 예? 저도 이번에도 또 감옥 갔다 오니까 그동안에 저를 돕고 했던 그 수없는 목사님들 한 15명 정도가 각자가 다
전부 다 독립운동해가지고 정강훈 목사는 앞으로 5년 안에는 감옥에서 나올 가능성이 없다. 이제 이건 내가 직접 한다. 자기가 직접 한다는 사람도 이해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거짓말해서 정강훈 목사가 오늘부터 날 보고 하라 그랬다. 이래가지고 다 추장들이 돼가지고 깃발을 들고 막 휘날리고 다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참, 야, 저분들은 볼 때에 내가 하는 이 운동이 굉장히 부럽게 보이는가 보다. 와서 한번 해봐요. 단내가 입에서 팍팍 났죠, 단내가. 그런 일들이 이제 늘 있는데 또 그런 분들은 항상 또 이 남의 그 허점과 루머를 만들어서 또 막 억울한 말을 가지고 공격하고 이러거든요. 예. 근데 그런 일은 우리 우파의 안에서 특별히 신앙 세계 안에서 목회자들 세계 안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저는 이건 조금 속된 말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를 아무리 흔든다 해도 제가 흔들릴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만들어주신 막강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부흥회 45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각 도시의 모든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들은 전부 저하고 형제. 그다음 청교도 영성훈련 목사님들을 8만 7천 명을 제가 가르쳤잖아요. 네. 이런 인맥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대 날 못 이겨요. 여러분 흔들어봤자 소용없어요. 날 뭐 2단 3단 해봤자 여러분들이 2단 되지 난 2단 될 리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막강한 인맥을 저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국운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광화문에서 1년 동안 우리가 막 100만 명 200만 명 모이는 걸 보고 사람들이 야 정강훈 저 새끼 머리 좋단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많이 모아나. 아니에요. 제가 머리 좋은 것도 아니고 제 능력도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청교도 영성훈련을 비롯하여 목사님들을 제가 희생적으로 가르쳐 놨던 8만 7천 명. 예? 저 그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희생이 없는 어떤 희생이 없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부터 바로 세워놓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세워놓고 그 후에 우리가 적은 주제를 가지고는 충돌을 하고 또 논쟁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지금 우리는 이런 말하는 것까지도 시간이 없어요. 이런 말할 시간이 없고 당장 이 문재인부터 끌고 나와야 되니까 만약에 문재인을 저대로 그대로 뒀다가는 문재인도 인간인데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바꿔 생각해봐요. 내가 문재인 같으면 어떻게 할까? 극단적 행동을 나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계엄령을 선포하든지 뭐 별짓 다 하겠죠. 이제 어차피 뭐 이렇게 됐는데 그냥 쉽게 물러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중차대한 이런 사건이 우리가 앞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저를 변호하신 변호인단을 중심해서 우리 강현재 변호사님, 이명규 변호사님, 이성희 변호사님 또 정말로 목숨 걸고 싸우는 고영일 변호사님 등등 구주화 변호사 등등을 해서 문재인 체포 이제 그 국민 특검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그 전국에 계시는 법조인 여러분 특별히 그 과거에 검사를 하셨던 분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여기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도 전화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 욕심은 절반 내지는 3분의 2 우리나라 전체 변호인들이 한 3만 명이라면 2만 명 가까이는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해 주셔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국가도 살고 가정도 살고 여러분 자녀들도 살고 모든 일들의 형통함이 있을 줄 압니다.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오늘 저희들이 그 전화를 받은 것 중에는 왜 법조인들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또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특검, 국민 특검 이런 표현을 쓰고 또 변호사단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까 그런 또 오해가 있으셨는 것 같은데 사실 문재인 체포는요, 실제로 체포해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어떤 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약간의 상징적인 표현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어쨌든 저 짓을 중단시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시민 저항권의 표현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법적으로도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지금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만약에 검찰총장이다. 네. 그러면 뭐 법원에서 또 힘써가지고 나중에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기각될지언정 그냥 뭐 이거 정말 이거 이적죄다 해가지고 이건 불체포 특권이 없다. 그러고 미친 척하고 그냥 체포까지 하겠어요. 네. 근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검찰총장도 아니고 그래서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이루어짐이 안 될 거라는 것뿐이지 법리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법리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면 그렇다고 그런 상황인데 왜 문재인 체포 뭐 특검 이런 표현을 쓰냐라고 또 회의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모든 일은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시작해야죠. 명확하게 체포해야 된다. 저 행동을 중지시켜야 된다.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선언을 하고 그 공격을 하고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공격하는 사람이 고민할 거 다 고민하고 현실 가능성 5%, 10%, 90%다 고민해 가면서 정제된 언어를 쓰고 이거는 본인이 많은 걸 가져서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다 부리는 여유이죠. 그렇죠. 원하는 걸 선명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도 세게 얘기를 해서 온 국민이 오히려 몰랐던 국민도 깜짝 놀라면서 와 진짜 지금 문재인이 엄청난 일을 한 거야? 하고 알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들부터가 수위를 조절을 해요. 맞아요. 처음에 막 좀 지르는 것 같더니 당장 청와대는 지금 이거를 목숨 걸고 방어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무조건 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막 워딩을 내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KBS가 나서가지고 온 방송으로 원전이 우리 한국 원전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제 특집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총동원을 하고 있는데 언론도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야당 그렇게 말한 야당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 이러니까 또 살짝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면 아니라고 밝히라는 뜻인데 뭘 그렇게까지 나오냐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은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방송 믿지 마십시오. 방송. 이 방송이 지금요 문재인을 보호하려고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이 왜 저럴까? 이 방송이 박근혜 탄핵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선동한 거 아닙니까? 이 방송들이. 그 방송들이 주장하고 선동했던 것들이 다 재판 과정에서는 90% 이상이 다 무혐의 됐잖아요. 그래서 저 방송 믿으면 안 돼요. 지금 다시 방송이 윤석열 죽이고 정강훈 죽이는데 앞장서는 나왔는데 절대 국민 여러분 방송 당분간은 방송 보지 마십시오. 그 봤다가는 아무 지금 유익이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직을 여러분들의 그 여러와 같은 그 요청에 따라서 이 조직을 이제 법조인 한마디로 이제 그 변호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분야별로 조직을 따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체포를 위한 국민특검에 정치인들, 과거의 정치인들, 그 다음에 경제, 기업하시는 분들 또 여기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 분야의 모든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 언론, 군사,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모든 분야별로 이제 이 문재인 특검을 국민특검을 조직하니까 여러분도 주저하지 마시고 다 여기 참여해 주셔서 아예 이 조직되는 것만 결과만 가지고도 문재인이가 스스로 기어 나올 수 있도록 안 되겠다. 여기서 나가는 게 좋겠다. 이 정도 될 수 있도록 전 국민들이 여러분 다 참여를 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보니까 지금 언론들이 모처럼 그것도 이제 KBS, MBC 이쪽이 아니라 종편에 있는 언론들이 주로 집중적으로 이 주제를 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USB 문제 하나로 시작됐는데 이제 들어가 보니까 USB가 아니라 모든 부처에 이와 같은 일들이 다 있었다. 이게 지금 들어가거든요. 모든 부처에.
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에게 정권을 위임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우리 국민에게 봉사하라고 권력을 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는 지금 북한에 봉사하고 북한을 위해서 모든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헌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나서야 될 아까 지금 그 국민 뭐 특검이라 나서야 될 가장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 헌법에 정신이 있거든요. 그걸 정당성이라고 하는데 그 정당성을 합법을 가정에서 무너뜨릴 때는 국민이 저항해야 돼요. 그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그래서 문재인을 정말 더 이상 네. 우리가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해체해 쓰지 못하도록 그들의 발목을 잡아야 되고 그들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서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모든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더 이상 우리가 뒷짐지고 있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앞에 나서시는 거고 네. 저희 또한 그 길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하나라도 보태서 그래서 이 울림이 커지면 지금 사실은 그 문재인에게 이런 국민 그 체포 특검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에게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 더 이상 막 대한민국 무너뜨리면 그리고 너는 이제 더 이상 나가면 죽어. 맞습니다. 네. 라고 무너뜨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각자의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네. 동참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각 분야별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모든 분야별로 재능 기부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문재인 체포를 위한 국민 특검에 대해 어떻게 참여하나요? 하는 말씀은 일단은 제가 아는 전화번호는 서울의 02에 912에 0191, 0191. 그리고 우리 PD님들 여기 연락처 하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쪽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강 변호사님. 네. 지금 이 사건이 이제 딱 터지니까 저는 요즘 굉장히 재밌어요. 뭐냐면 청와대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당에 있는 뭐 이낙연까지도 네. 일으키는 반응을 보니까 네네. 웃기는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거짓말이죠. 뭐냐면 북한의 원전 그거는 통일 후에 지어주려고 계획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네. 했단 말이에요. 네. 아니 그 정치인들이 머리가 그 정도밖에 안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뭐 예상했던 행동입니다. 근데 네. 오히려 네. 더 확실하게 네. 반증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냥 아니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러느냐 그 안에 있는 건 그게 아니고 뭐 이런 부분이고 하고 막 확실하게 공개를 하고 뭐 그러면은 더 좋은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더 심하게 큰일 났다 싶어서 빨리 불을 끄자 빨리 더 이상 이 얘기 안 나오게 하자 세게 나가자 막 이렇게 똘똘 뭉쳐서 각자 역할을 맡아서 전방위로 지금 이거를 맡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이걸 우리 이 상식도 그렇지만 이 저기 뭐 수사하시는 분들이나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런 반응이 곧 자기 스스로 속에서 아 이거는 큰일 났는데 큰일 들키면 안 되는 건데 들켰다라고 할 때 나오는 반응이다 이거죠. 범죄자 심리라는 네, 얘기죠. 범죄자 심리 같은 거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겁니다. 우리는 요만큼 찔렀는데 이걸로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더 세게 반응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 봐도 이 원전 USB는 시작에 불과하고 그 실상이 저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닐 거라는 게 거의 명확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깨문 쪽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웃기는 것이 선거철만 되면 북풍을 일으켜서 또 선거를 한다 이런 말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북풍을 일으킨 그 내용이 네. 이거 북한에다가 뭐 각 부처별로 네.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력 지어준다. 또 화력 발전한다. KBS는 또 평양에다가 지국을 만들어준다. 그것이 북풍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죠? 아니 북풍이 이제 북한을 이용해서 선거에 이용하는 의미라면 네. 최근에 더 어처구니 없는 북풍 심지어 네. 북한한테 뇌물을 줘서 만들어낸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북풍의 최고 정점은 문재인이 했죠. 판문점 선언도 북풍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화를 가장하여 북한을 이용하여 딱 선거철만 되면 그때
맞아. 지방선거 앞두고 그렇지. 또 싱가포르 회담한다고 하고 맞아. 그런 걸 이끌어내서 선거에 이용하고 네. 모든 실정을 덮고 선거의 이슈를 정부 주도의 어떤 평화적 성공 이런 걸로 만들어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도대체 북한에다가 뭘 줬냐는 겁니다. 그렇지. 그게 북풍인 거죠. 그렇죠. 지금 시대 북풍인 거죠. 언제적 북풍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그 이낙연을 비롯해서 또 좌파 아니면 또 특별히 대기문 애들이 선거철만 되면 북풍한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은 양심도 없다. 작년과 재작년 사이에 선거 앞두고 트럼프 불러가지고 김정은하고 쇼한 북풍 중에 북풍이죠. 그렇죠. 그걸 일으킨 사람들이 자기들인데 예. 그게 기억이 벌써 2년밖에 안 됐는데 그걸 다 잊어먹었을까? 아니 그리고 목사님 그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이만큼 확산된 것도 저들이 선거에 중국을 이용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북풍이네. 아시지만 그때 쟤들이 지금 우리 모든 언론이나 또 당시 전문가들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관광객 막아야 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총선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이용하려고 시진핑을 지금 그 데려다고 정상회담 하려고 선거 이용하려고 그들이 북한 그 중국으로 오는 관광객들 안 막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고통을 1년 이내 겪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자살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에 이용하는 북풍 공작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최고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적반도 유분수지. 그리고 낯잡고 지금 듣고. 뭐 야당이나 우파가 USB 줬습니까? 예? 그렇지. 귤 줬습니까? 맞아. 아니 지들이 해놓고 지들이 발각됐는데 지금 누구 보고 북풍을 한다는 거 하는 건지. 그러니까 대깨문이 맞아요. 아까 저는 목사님께 너무 관대하시다고 말씀드렸던 게 대깨문까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솔직히 대깨문이 뭔가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우리가 대가리를 깨도 문재인 한다는 건데 인간적으로 불쌍하지만 과연 교화가 되겠느냐 이게 끌어안아서 되는 문제냐는 네. 저는 목사님만큼 그 목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목사님이 대깨문 얘기하실 때마다 네. 근데 대깨문도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보면. 줄었죠. 탈출하고 있습니다. 네. 걔네들 중에서도 네. 지능순으로 탈출하고 제가 있대요. 이제 밖에 가서 이렇게 뭐 주로 이렇게 대화해 보면 자네 대깨문이지 그러면 아니라 그래요. 옛날 같으면 뭐 어때요? 막 이랬는데 제가 아니다 그러고 부끄러운지 좀 아는 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KBS 수신료를 안 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 KBS 수신 거부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걸로 연락하시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안내를 받으실 것입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그 말 장난하는 걸 보면 정말 아니 그 교수님이 옛날에 다 그렇게 가르쳤죠. 저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들의 전술이 기본적으로 이제 말 뒤집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혁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혁명은 당시 정권을 잡되 그 이전에 정권은 전부 폭력을 가지고 또 전쟁 무기를 총칼로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최초로 지식인들이 중심이 돼서 말을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훔쳐서 그들을 가지고 권력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능통한 건 말을 뒤집는 데 능통해요. 속이고. 예, 속이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옛날에 남로당부터 그 거짓말. 그렇죠. 거짓말과의 싸움이고 예. 악과의 싸움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짓이 진실을 이긴 상태인데 현재 이제 뭐 머지않아서 이제 거짓은 다 이제 물러갈 줄 믿고 어쨌든 참 나는 감사한 것은 이 특별히 그 변호사님들이 이제 앞장서서 문재인 체포조를 구성을 하시니까 그야말로 저는 뭐 너무 눈물 나도록 이제 감사를 드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문재인이가 그만두고 나온 뒤에도 정말 이제 자기 지도자가 잘 서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도자가 정말 다시 또 실수를 해버리면 이건 영원히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다음에 나올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승만과 박정희가 절반씩 닮은 사람.
이승만 박정희 절반 닮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혹시 저 강 변호사님이 그 사람 아니에요? 전 당연히 아니고요. 참 아쉬운 거는 제가 옆에서 본 걸로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정말 딱이신데 거기다가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최고이시니까 더할 나위가 없는데. 맞아요. 목사님이 저를 저는 알아보시는구나. 애국 운동을 하시다가 어느 시점에 현실 정치로 딱 이미 들어가셨었어도 참 지금 참 우리나라의 현실이 지금 많이 달라졌을 수 있겠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맞아요. 내가 대통령하면 제일 잘하지. 근데 문제는 저는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통령은 이제 그 장관 임명만 잘 해놓으면 장관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들이 괜히 일하는 장관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자네 뭐 하고 있어? 왜 그러냐? 그거 알아가지고 지가 해먹으려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힘들단 말이에요. 장관 임명만 잘해놓고 감사원, 그 다음에 뭐 국정원, 그 다음에 검찰, 경찰을 시켜서 잘하는지 잘 감독해라. 그러면 뭐 다 잘하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 당시의 그 기록을 보면 거겐이라고 그 미 백악관에 공보처에 있던 사람이 쓴 기록에 보면 레이건은 큰 틀만 제시했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을 써서 그들에게 권한을 충분히 위임하고 회의 때 꼬북 졸았다는 거 아닙니까? 대신 두 가지만 레이건 챙겼다는데 스트롱 아메리카. 미국이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끝까지 개입한다. 그다음에 스몰 가버먼트. 이 두 가지 말고는 전부 장관이 위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대통령은 하면 내가 제일 잘해요. 농담입니다만은. 근데도 왜 나는 이제 이걸 못하느냐 하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있죠. 설교하는 일. 예, 그건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일. 예. 이걸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한테 준 일을 제일 먼저 하려고 그러고 지금 여기에 기다렸던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자막뉴스에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밥 먹다가 저 자막뉴스를 보고 숟가락을 들고 벌벌 떨더라고요. 집사람이 뭐냐 하면 종로경찰서에서 저를 8.15 불법 모금으로 평화나무에서 다시 고소를 했는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제가 다시 모든 걸 무죄를 받고 나오니까 평화나무 그 김용민 그 사람들이 계속 또 나를 고발을 하는데 여기에 불법 모금 그러면 이거 전 국민들이 저한테 뭐 전화도 엄청 왔어요. 이 또 뉴스가 나가니까 왜 불법 녹음을 해가지고 또 고소당했냐고 또 이러는데 이 지금 8.15 불법 모금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강화문 광장에서 모여서 순서별로 쭉 할 때 기독교 순서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 예배할 때 그때 헌금했잖아요. 예. 이 헌금한 걸 가지고 불법 모금이라고 평화나무에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경찰들이 이런 걸 딱 보고 한두 건도 아니고 수십 건을 고발했는데 평화나무 김용민이가 그 경찰에서 여기서 그건 다 그냥 뭡니까 무혐의를 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 경찰들 보면요 참 정말 아니 그쪽에 붙어 있어서 뭐 청와대 시킨 대로 김용민이가 시킨 대로 해봤자 몇 년 안 가거든요. 그런데 경찰들 보면 너무 아쉽고 또 그런데 뭐 걱정이 돼서 너무 미치겠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목사님 관련해서 언론에 뭐가 나갈 때는요. 놀라거나 걱정하시기 전에 저렇게 나오는 배경이 뭘까?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특히 우리 너하라 TV 시청하시고 목사님을 잘 알고 지지하는 분들은 그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어제 하필 또 어제 오전에 목사님이 문재인 저거 체포해야 된다. 중대한 즉시 체포 사유다. 또 그때 또 다른 변호사분들은 이 여적죄가 사형이 법정형에 있다부터 해서 강경 발언을 우리가 하니까 또 기사가 많이 나갔어요. 나가니까 오후에 부랴부랴 갑자기 사실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는 거는 별게 아니에요. 경찰은 당연히 검찰로 송치하게 돼 있습니다. 첫 1단계에 불과합니다. 내용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치 엄청난 불법을 저질러서 또 문제 될 거야 라는 식으로
비판하고 덮기 위해서 네. 목사님의 행보를 덮기 위한 공격으로 그것도 경찰 라인에서 그런 언론을 기사를 내고 네. 기사가 대대적으로 받아 써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항상 목사님에 대한 기사는 누가 이 기사를 냈지? 그리고 이런 기사를 내는 배경이 뭘까? 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봐야 하는 굉장히 머리 아픈 현실입니다. 네. 지금 기사가 나면 목사님 꼭 나와서 사실 여부를 알려주세요. 그런데 네,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벌써 저를 고발해서 무혐의 내지는 이번에 큰 한 덩어리 전체 90%죠. 그게 전부 무죄를 받고 제가 6개월 만에 나오게 됐는데 참 한심스러운 것은 그 무죄돼서 나오면 뭐합니까? 난 6개월 이미 깜빵 살았는데. 그렇죠. 이건 누가 나를 보상합니까 도대체가. 그러면 그동안에 무혐의 된 거 보십시오. 자, 신학교 성적을 조작했다. 아니 그러면요 언론에요 그냥 나와요. 신학교 성적 조작 혐의로 정강훈 목사는 또 기소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마치 뭐 실제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조국이처럼 네. 조국이 그 딸처럼 뭐 성적을 막 조작한 걸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근데요 신학교 성적을 조작을 할 것 같으면 이것도 강 변호사님이 단독으로 해결 다 했는데 무혐의로 그 조작을 할 것 같으면 지금 신학교에 있는 내 성적이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전부 다 A+로 가야 되거든. 왜 조작을 했으니까. 지금도 꼴등이에요. 지금 신학교 성적이. 아니 그러면 꼴등으로 조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꼴등으로. 꼴등으로 왜 조작합니까? 그것을. 그다음에 또 명예훼손 등등 수도 없습니다. 했는데 그게 다 무혐의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조사받는 게 힘들잖아요. 경찰. 그렇죠. 조사받아 보셨어요? 조사? 예. 저도 이번에 목사님 여러 건으로 강인재 변호사랑 같이 아무리 적은 사건도 한번 들어가면요. 최소한 4시간, 5시간. 예. 생년월일이 뭡니까? 직업이 뭡니까? 경제 수입이 뭡니까? 이런 거 하다 보면 벌써 2시간 가버리거든요. 이래서 그 조사받는 자체를 가지고 이제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짜증나죠. 그럼 나는 우리나라 이 법을 좀 바꿔야 돼요. 바꿔가지고 어느 정도의 선은 경찰한테 그 수사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들한테 나는 권리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변호사들한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딱 걸르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많이 봐줬다 그러면 그 변호사는 나중에 처벌받으면 되고 그래서 변호사님들한테 많은 것을 좀 위임해줘야 행정력도 그렇고 또 사회도 좀 안정되어져야 하지 않겠나. 그냥 고발만 하고 전화 한 통만 해도 다 경찰이 와서 조사해야죠. 기소해야 되죠. 재판받아야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막뉴스나 뜻이거든. 일단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하면은, 여기 보니까 또 이제 김용민을 오히려 고발하면 안 되나요? 이 변호사님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김용민도 여러 건 고발돼서 본인도 조사를 받으러 가느라 좀 고통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김용민은 저만 고발한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목사님들 설교를요 수십 명의 그 알바를 써가지고 전국에는 목사님들을 매주마다 검색을 다 해서 설교하다가 목사님들이 실수하면 그걸 다 고발했어요. 고발했는데 그 주로 선거법으로 이제 고발을 했는데 제가 무혐의 나옴으로 인해서 아마 고발된 목사님들도 거의 다 적용이 될 것입니다. 다 무혐의로 나올 것인데 이 김용민 씨는 내가 보니까 뭔가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정상적이라고는 난 볼 수가 없다. 아니 목사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알바를 수십 명 써가지고 매일같이 그렇게 검색을 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들도 실수할 수도 있죠. 또 있고 또 자기하고 이념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또 김용민이가 전도사고 한신대 다니는 전도사고 또 요즘 듣는 말에 의하면 목사 안수 받았다 이 소리 들리는데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죠. 그와 같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이런 사람도 존재하는구나 이런 제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김용민 씨는 차라리 회개하시고 친수한 복음으로 좀 돌아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제는 끝이 보입니다. 이제 문재인의 끝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고생하고 기도하고 했던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이 이제 올 것이 보여집니다. 급박하게 이제 돌아가니까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국민특검도 시작을 했고 다 좋은데 문제는 앱입니다. 앱. 꼭 앱을 가입해야 됩니다. 저는 저 1차 목표로 1000만 개를 잡았지만은 아예 애들 빼고 뭐 그 아주 연세 많으신 핸드폰 할 줄 모르시는 어르신들 빼고 3천만 명 정도는 이번에 이 앱 운동에 다 가입해야 한 국가의 흐름에 대하여 어느 나라든지 보면 한 국가가 새로운 어떤 큰 분기점을 마련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와 같은 우리나라 같은 예를 세종대왕, 훈민정음 이거 뭐 하나의 이순신 해서 한 시대가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것이 앱을 심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대국본 앱이 뭐 현란하고 화려한 어떤 재밌는 컨텐츠가 많이 있고 그런 상태는 현재 아니지만 이 왜 중요하냐면은 모여 있고 뭉쳐 있고 유사시에 하나의 정보가 빠르게 동시에 우리 다 같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걸 같이 알고 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 가장 기본된 수단이 지금 하나의 앱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계속 그렇게 모여 있으면 이 대국본 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주 많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빨리빨리 네. 가입을 해 주시고 지금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많으세요. 지금 깜짝 놀랄 정도로 그 회사들이 놀랄 정도로 근데 이제 가입까지 돼 있는 게 현저히 적습니다. 그 가입 다운로드 받은 숫자에 비해서 가입도 쉽습니다. 한 몇십 초면 되거든요. 가입까지 하셔야 이 우리 진정한 애국 성도님의 반열에 오르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꼭 가입을 하셔서 네. 다 함께 움직일 때 다 함께 알아야 하는 정보에서 누락되지 않으시도록 좀 미리 가입해 주십시오. 앱 이름은 그 대국본 앱입니다. 네, 검색 대국본. 앱. 네, 네. 검색 대국본 앱이고 그리고 저도 사실 그 잘 못해가지고 애들 보고 해달라 그랬습니다. 해달라 그랬는데 사람이요 자기가 이거 앱 깔기 사실 좀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름하고 핸드폰만 쓰면 되도록 해달라. 그렇게 되면 활용도가 아주 또 약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완벽하게 한번 해서 이거 한 번만 해놓으면 그야말로 이제 나라가 살고 개인이 살고 이런 그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려운 그 쓰는 것들도 꼭 꼼꼼하게 잘 써주시고 그리고 이 대국본 앱을 그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루에 10개씩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신 여러분은 하루에 10명에게 이 앱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 그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날 제 설교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30만 명인데 뒤에 30만 빼고 20만 명 정도만 이게 딱 정예부대만 생각을 해서 주일날 제 설교에 들어와서 은혜 받으시는 성도들이 약 20만입니다. 현재는. 제가 작년에 강원에서 감옥 가기 전에는 200만 했습니다. 200만. 이거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이거 기록입니다. 기록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신 분들이 20만 명이 하루에 10개씩 하면 하루에 한 번만 해도 200만 난이. 그 3, 4일 지나면 1000만 명 되잖아요. 그 어떻게 합니까? 할 줄 모르는데 그 할 대상자들을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러니까 꼭 앱만 여기 까세 이렇게 보다가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거 사실이니까 이걸 좀 말씀을 설명한 뒤에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앱을 깔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동의할 줄 같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그 핸드폰 가게 있잖아요. 뭐라 그러나 콜센터.
뭐라 핸드폰 대리점 대리점. 예, 휴대폰 대리점. 대리점 가면요 다 깔아주고 아주 또 친절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 나중에 맞아요. 핸드폰 팔려고 그렇죠. 네, 예. 부탁하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길 지나가는 그 학생들한테도 해달라 그러면 돼요. 이 학생 이것 좀 한번 해줘 그러면 다 또 해줘요. 해주고 저는 이게 결과를 또 몇 가지를 먼저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 번만 딱 해주시면 1000만 명이 우리 여기 대국본 앱에 다 참여를 했다. 그러면 이건 인류 역사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맞습니다.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나는 그 삼성전자 그 이재용 그 부회장님 찾아가가지고 1000만 대 핸드폰 이거 한번 계약합시다. 그래가지고 앱 거기다 깔아가지고 아예 깔아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아예 지우지도 못하도록 이래가지고 우리 1000만 명한테 다 나눠줘 버리면 무료로 다 나눠줘 버리면 뭐. 지금 우리가 몇 가지 말씀 나오시는 게 있는데 가입하는 데는 돈 안 듭니다. 안 돈 들어, 안 내시는 들어요. 거 전혀 없습니다. 맞아. 깔아만 주시고 가입만 눌러주시면 되고 네. 또 애국본이라는 앱이 있다라고 또 누가 하셨는데 애국본? 애국본 아니고요. 대국본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에서 대국본 쉽죠. 대국본 여기 용어를 깔라고 하지 마시고 가입하라 그러는데 추정하겠습니다. 가입을 해 주십시오. 앱에 꼭 가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고 해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부터 한마디 하시고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위기고 이 위기에서 정말 마음 졸이고 계시죠. 그러나 마음 졸인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목사님이나 방금 우리 강윤재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 작은 행동이 모여야 됩니다. 저들은 100만 민주노총 가지고 대한민국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 1000만 대국본 앱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려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쁜 변호사님. 네. 대국본 앱 사실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그 승패는 사소한 것에서 납니다. 정보가 중요하고 다 같이 아는 게 중요하고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앱 그리고 알림이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꼭 참여하시겠다는 분은 이 알림에 필요한 대국본 앱은 꼭 가입까지 완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대국본 앱을 통해서도 또 그렇죠. 많은 것들을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과대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의 적은 수고, 앱 하나를 까는 것이 앱 하나 가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 했던 그때와 같은 이 파워와 능력이 나올 것이다. 두 번째, 1948년 8월 15일 건국 그때와 같은 파워가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로 6.25 때 우리가 인민군을 물리친 것 같은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4.19, 5.16 근대사에 있었던 그 맥락 중에 하나가 이번에 3.1절에 반드시 난 일어날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앱을 가입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한국 근대사가 바뀌는 이런 일이 정신혁명이 한번 일어날 것입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인사를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